안녕하세요. 물이용과 관리 강사 김영준입니다. 일단 이제 3주차 수업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1주차랑 2주차는 저희가 상하수도 역사에 대해서 이게 뭐 옛날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상하수도 시스템이 들어왔고,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럼 현재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상수 처리라고 하수 처리라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수처리의 원리 뭐 기술 뭐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좀 뭐 배경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우리가 수처리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일단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되는가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진짜 물을 정말 너무너무 깨끗하게 진짜 물 빼고 모든 걸 다 없앨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 수준까지 저희가 이제 물을 정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흔히 이제 우리가 초순수라고 하는데, 물 분자 이외의 모든 다른 물질을 제거한 물을 우리가 보통 초순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뭐 일상적으로 쓰이지는 않고 반도체 공장에서 이제 반도체 세척 요소로 이제 많이 쓰여요. 그래서 뭐 좀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뭐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사 볼 때 뭐 7나노 공정, 뭐 10나노 공정, 20나노 공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나노 공정이란 게 뭐냐 하면은, 이 저희가 이제 반도체란 게 뭐 여기 이렇게 뭐 원판 뭐 실리콘 웨이퍼 원판에 있는데, 어쨌든 바닥에 있으면 이렇게 칩을 박아서 이게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박는 이 간격이 60나노 간격이면 60나노 반도체, 뭐 이게 30나노 간격이면 30나노 반도체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나노 단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굉장히 칩을 많이 박았으니까 뭐 그러니까 성능이 더 좋겠죠. 대신에 뭐 발열이 더 높다던가 뭐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7나노 반도체 만든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반도체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반도체를 이게 촘촘하게 박으려고 하다 보니까 얘를 딱딱딱딱 박는 게 아니라 무슨 이렇게 코팅을 한 다음에 칩을 올려놓고 이 코팅 요 찌꺼기를 제거한다던가, 아니면 어차피 다 만든 다음에 요 안에 뭐 이런 먼지나 이런 걸 세척한다던가, 이런 공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공정이 할 때 뭐 60나노, 30나노면 엄청나게 작은 거니까, 물에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있으면 여기 사이에 껴가지고 이게 불량이 나고 뭐 고장이 나고 이러겠죠. 그래서 이런 걸 세척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초순수, 이렇게 물 분자 이외의 모든 다른 물질들이 제거된 이런 물들을 사용하게 돼요. 어쨌든 현재 인간의 기술은 물을 무한히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럼 어쨌든 우리가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모두 우리가 마시는 상수나 하수 처리에 적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물론 좋겠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물을 엄청나게 깨끗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뭐 물을 무조건 많이 깨끗하게 해가지고 공급하기 시작하면 이제 돈도 많이 들고 공급량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적당한 위치에 뭐 적당한 수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수돗물을 뭐 상수를 처리해서 보낸다라고 할 때는 마실 만한 수질을 이제 만들어서 또 충분한 양도 공급할 수 있는, 약간 이런 균형점을 찾아서 보통 우리가 수질 기준을 만들고 딱 요거에 맞춰서 우리가 수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균형점을 뭐 찾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 균형점이 뭐 기술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요 균형점을 찾아서 운영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살펴보면은 우리가 수처리 기술 수준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뭐 저급적인 거,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천에다가 그냥 물을 걸렀다, 뭐 이런 아주 저급적인 것부터 고급스러운 거, 뭐 초순수를 만들었다, 뭐 이런 것까지 기술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상수처리 기술을 뭐 무조건 뭐 제일 좋은 고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 사람이 마셔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마셔도 안전한 물을 만드는 정도의 목적을 갖고 이렇게 만들고, 뭐 하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마실 정도로 얘를 처리하진 않아도 되니까 하천에 방류해도 괜찮은 물, 뭐 물고기가 죽지 않고 뭐 하천에서 냄새가 나지 않고, 약간 이 정도 수준을 우리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기술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수준이 이 정도인 거고요. 어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상수처리 기술인데, 여기는 너무 이제 뭐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뭐 그래요, 막 가난해요. 그런 경우에는 피부에 닿아도 안전한 물을 목적으로 그냥 수돗물을 처리해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라오스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예 정부에서 수돗물 절대 마시지 마세요라고 아예 홍보를 해요. 이거는 그냥 세탁이나 뭐 설거지나 이런 잡용수만 쓰라고 뭐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반면에 어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하수 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시 상수로 얘를 재이용할 목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처리를 합니다. 어느 수준으로 하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상수 처리보다 더 깨끗하게 해요. 아무래도 하수로 처리한 물을 다시 마시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처리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이거 진짜 안전하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처리를 빡세게 하수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처리를 빡세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다음에 나중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상수처리, 하수처리 기술을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술 수처리의 원리를 살펴보려면 일단은 그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물을 처리하려느냐라는 이런 합의점, 이런 하수를 어느 정도로 처리하려느냐 이런 합의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합의점은 보통 우리가 수질 기준의 형태로 나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수업을 함에 있어서 상수처리다 하면은 상수처리 수질 기준을 보고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수처리다라고 하면은 하수처리 그 기준을 보고 이 하수처리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상수처리부터 볼 건데, 이거에 관련된 기준을 보기 전에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이제 WHO라는 단체예요. 뭐 옛날에는 그렇게 유명한 단체는 아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제 확 유명해졌죠. 그래서 월드 헬스 오가니제이션 해가지고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데, UN 전문기구 중 하나고, 목적은 세계 인류가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뭐 그래서 여러분 뭐 코로나 막 엄청 발생했을 때 이거 팬데믹 선언하고 이거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WHO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로 하는 게 국제보건사업의 지도와 조정, 그리고 회원국 간의 기술 원조와 장려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고요. 오른쪽 위에 사진은 이제 우리나라 이종국 박사라는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UN 관련 기구에 수장을 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뭐 훌륭한 의사분이었고 뭐 현장에서 이게 뭐 총장직을 은퇴하신 이후에도 현장에서 계속 가난한 나라에서 의료 활동 이런 거 하시다가 과로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제가 봤는데 이게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뭐 훌륭한 의사분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어쨌든 WHO 여기서 이제 세계 인류가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목적을 갖고 하는 활동 중 하나로 WHO 음용수 수질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번 이제 비정기적으로 이게 간행이 되는데, 요 책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음용수 안에 이제 들어가 있으면 사람에게 위해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물질들을 다 넣어놓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 얘네들은 어째서 수질 기준을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약간 수질 기준 관련된 약간 종합적인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납은 어느 정도, 비소는 어느 정도, 뭐 대정균은 어느 정도, 뭐 이런 식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수질 기준이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수질 기준을 만들 때 뭐 어떤 원칙으로 만들었냐 하면은 평생 섭취하더라도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도를 나타내지 않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여기서 수질 기준으로 삼아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물질이 뭐 10mg/L라고 써 있다. 그러면은 사람이 평생 이 물질을 10mg/L로 계속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내가 그 물질 때문에 병에 걸리거나 아프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을 이제 오염물질의 농도를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빡세겠죠.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으로 이 기준을 잡았겠죠. 그래서 이 기준이 굉장히 그렇게 안정성을 위주로 해서 잡은 기준이긴 한데 아무래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보통 이제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각 나라별로 일단 뭐 필요한 거 뽑아 쓰고, 뭐 필요한 거 내용 있으면 뽑아 쓰고, 여기 없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추가하고, 그리고 수질 기준도 각자 나라에 맞게 조정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나라들이 자국에게 적합한 그런 수질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추천하고 있어요.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깨끗한 물이 없어서 이런 물이라도 구해서 마셔야 되는 나라랑 굉장히 발전된 선진국이어가지고 막 뭐 올림픽도 열고 뭐 이런 나라랑 동일한 수질 기준을 갖고 가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의 여건에 맞는 수질 기준을 이렇게 채택해서 요 책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도록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이제 수질 기준을 비교해 보면은 이건 좀 옛날 자료를 가지고 요 구체적인 숫자는 다 다른데, 아무튼 나라마다 굉장히 다른 개수의
수질 기준을 갖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WHO는 100개 넘게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개가 안 되고요. 뭐 호주 같은 경우는 이걸로 부족하다, 우리는 더 해야겠다 해가지고 200개가 넘는 그런 수질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진국들도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자기들한테 실정에 맞게 필요한 것들 뽑아서, 아니면 없는 것들은 추가해서 이렇게 수질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질 기준을 나타내는 되게 적절한 예시 중 하나가 이런 건데,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단어장을 보통 외우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사전을 안 외우죠. 사전 같은 거 안 외우고 우리 목적에 따라서 뭐 수능이면 수능 영어, 뭐 토익이면 토익 영단어, 뭐 어떤 시험을 보면 필수 기출 영단어, 뭐 이런 걸 보죠. 수질 기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게 이제 요 앞에 보여드린 이 음용수 수질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질 관리를 한다 그럴 때 이 항목 하나하나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적합한 거, 우리나라에 필요한 거, 우리가 당장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골라서 이제 수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어만 많으면 좋은 단어장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가 있는 게 중요하겠죠. 마찬가지 수질 기준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수질 기준을 모아서 이제 우리의 수질 기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수질 기준을 비교해 보면은 WHO에는 있는데 한국에는 없는 수질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몇 가지 화학물질은 이제 WHO는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데, 이 화학물질이 일단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화학물질이 아니고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화학물질이에요. 근데 이런 화학물질을 우리나라에선 쓰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당연히 이걸 뭐 수질 기준을 아무리 백날 찍어봤자 이런 화학물질이 검출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 당연히 한국 기준에 없고요. 일부 농약 같은 경우는 여기 WHO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법적으로 금지된 그런 농약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DDT라고, 이게 뭐 발암물질이고 뭐 침묵의 봄 쓴 저자가 문제 삼은 그런 농약인데, 이 DDT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는 아예 이제 금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수질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물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뭐 우라늄 광산이 있다던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WHO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방사능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뭐 거의 없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WHO에는 없지만 한국에는 있는 그런 수질 기준도 있는데, 뭐 맛과 냄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물이 안전한가 아닌가에 사실 기준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마셨을 때 이거를 뭐 물 색깔이 뭐 노랗고 파랗고 이러면 좀 마시기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물에서 약간 역한 냄새가 난다, 뭐 몸에는 아무 문제 없지만 약간 역한 냄새가 난다, 뭐 홍어를 한번 담갔다 뺐다, 뭐 이러면 약간 뭐 역한 냄새가 나니까 좀 마시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안정성에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WHO는 이런 내용이 없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마시게 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질 기준에 포함되어 있고요. 몇몇 농약들 같은 경우도 WHO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농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균 같은 경우는 WHO보다 우리나라에서 좀 더 이제 빡세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질 기준은 크게 이제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먹는 물 수질 기준은 일단 미생물 항목은 일반 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대장균, 이렇게 4가지로 보통 관리를 하고요. 이게 유해 영양 물질이 이제 실제 이제 그 수질 기준 보시면은 유해 영양 유기물질, 유해 영양 무기물질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제 관리되고 있는데, 일단 하나로 제가 묶어서 그냥 표현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소독 부산물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유리, 잔류, 염소, 뭐 트리할로메탄, 뭐 클로로포럼 이런 거 있는데, 저번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소독을 많이 하면은 발암물질이 생긴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기는 발암물질을 관리하는 항목들이 이 소독 부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미적 영양물질인데, 이게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지, 뭐 안정성에 문제는 없지만 뭐 냄새라든가 맛이라든가 색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이제 심미적 영양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미생물은 뭐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죠? 뭐 질병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항목인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런 미생물들이 뭐 종류가, 우리에게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의 종류가 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미생물들의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각각 따로 측정하기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통 하나하나 다 측정하는 게 아니라 보통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측정하는데, 이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측정하는 게 보통 일반 세균이나 총대장균군이나 뭐 분원성 대장균군이나 대장균, 뭐 이렇게 4가지 항목을 통해서 이런 세균들 하나하나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통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미생물 항목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제일 큰 규모고 이게 제일 작은 단위고 뭐 이런데, 보통 여기서 이제 WHO 같은 경우는 총대장균군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우리는 4가지 다 측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총대장균군이 이제 보통 그 소독의 지표, 아니면 미생물의 오염이 됐나 안 됐나를 살펴보는 지표로 이제 많이 이용되는 그런 항목인데,
이 총대장균군이 원래는 이제 사람이나 뭐 온혈동물의 장내에서 대량으로 살고 있는 그런 균이에요. 그래서 대장균이 이제 진짜 제일 세다 뭐 이런 뜻이 대장이 아니고 우리 뭐 장기 중에 소장 대장 있잖아요. 근데 그 대장 해가지고 대장균이라고 보통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분변과 함께 배출돼서 물에 이제 배출돼서 이제 물을 오염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고 얘가 이제 100% 분변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제 분변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분변에서 나온 균인데 일반적으로 이 대장균이 병원균보다 생존력이 강하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독을 할 때 막 염소를 막 타가지고 이제 미생물들을 막 죽이고 뭐 살균하고 소독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얘네 이제 일반적인 병원균들은 이제 체력이 약해요. 그래서 좀만 먹이면 금방 죽어요. 근데 이 대장균 같은 애들은 엄청나게 튼튼하고 이제 체력이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데미지를 줘야 얘가 이제 소독이 돼서 죽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뭐 하는 과학자들이 판단할 때 대장균이 죽을 정도로 우리가 소독을 했으면은 일반적인 병원균들은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얘가 죽었으면은 이 물은 세균에 대해서 안전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뭐 제가 이제 약간 게임을 좋아하는데 뭐 게임적인 용어로 설명해 드리면은 병원균은 한 체력이 10 정도 돼요. 근데 이 대장균은 한 체력이 100 정도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광역기를 터트려 가지고 뭐 이렇게 핵폭탄을 터트리든 뭐 광역기를 터트려서 이제 곳에 이제 데미지를 계속 주는 거죠. 근데 이 광역기를 계속 터트렸는데 이 체력 100짜리인 대장균이 죽었으면 체력 10짜리인 이 쫄개 같은 병원균들은 이미 죽었겠죠. 그러니까 대장균이 죽었으면은 이 물이 이미 소독됐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거죠. 더불어서 이 대장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분변에서 나온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대장균이 검출되면은 어쨌든 이 물은 우리의 대변, 뭐 소변, 뭐 아니면 동물의 대변 이런 것들을 한번 스쳐 지나간 물이다. 그러니까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또 대장균을 이렇게 지표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수질 기준은 뭐 ND에 100ml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논 디텍티브라고 이게 검출되지 않음이거든요. 그래서 100ml 안에서 검출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보통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유해 영양 유기물질 혹은 무기물질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데 유기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페놀, 벤젠, 다이옥신 이렇게 약간 석유 계통 화학약품들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무기물질에는 뭐 납, 비소, 순 이렇게 약간 중금속류나 아니면 질소 화합물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독성이 대단히 강해서 먹는 즉시 우리가 꼴까닥하거나 아니면 심하게 아프거나 아니면 독성은 그다지 강하지 않지만 오랜 기간 섭취함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주는 물질. 예를 들어 우리가 중금속 같은 거 계속 섭취하면은 처음엔 괜찮지만 나중에 병이 나잖아요. 약간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유해 영양 유기물질이나 무기물질에 포함돼서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가 이제 비소에 오염돼가지고 비소가 많이 검출되니까 마시지 말라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써놓는다던가 아니면 카드뮴 같은 이제 중금속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보통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유해영양 유기 물질 관련해서 가장 이제 유명한 사고가 이제 1991년에 있던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인데 이게 1991년 3월 14일과 4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페놀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건이고요. 이때 이제 두산이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뭐 야구단도 유명하고 뭐 두산 뭐 로보틱스 뭐 두산 밥캠 뭐 이런 게 유명한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두산전자도 있었거든요. 이 두산전자에서 근데 이 페놀이 유출돼가지고 낙동강이 오염된 그런 사고였어요. 그래서 이게 낙동강이 오염된 게 이제 정수장을 거쳐서 이제 대구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공급됨에 따라서 이제 임산부들이 뭐 설사나 구토하고 피부 질환 시달리고 유산되고 이렇게 또 하반신 마비되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약간 사람들이 이제 수질에 대한 좀 관심이 올라가고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약간 이런 사건인데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환경부가 아니고 환경청이었거든요. 뭐 지금 뭐 소방방재청, 뭐 질병관리청 이런 것처럼 약간 급이 낮은 그런 기관이었는데 이 사건을 토대로 약간 환경에 대한 인식이 또 올라가면서 이제 환경부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계기까지 된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워낙 심해가지고 뭐 낙동강 오염 주범 두산전자 해가지고 그룹장 등 6명이 뭐 영장이 발부됐다. 그래서 페놀 검출하고도 은폐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페놀 불법 방류 규탄 해가지고 시위도 하기도 하고 이게 당시에도 이제 맥주를 팔았으니까 두산 맥주 먹지 않겠다 해가지고 버리고 뭐 페놀 맥주가 오비 맥주다. 그래서 뭐 저희 업소는 오비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반발이 있었고요. 이 사건이 워낙 크고 유명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화화까지 됐는데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영화화된 게 이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뭐 영화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게 수질오염 관련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뭐 전개나 이런 건 완전히 다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요 영화가 나왔었다고 해요. 뭐 그래서 이렇게 끝 하면 좋은데 또 이게 또 나중에 또 이렇게 또
낙동강에 이제 또 유입되는 그런 사고가 한 번 더 이제 발생하기도 했었죠. 이거는 근데 뭐 일부러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불이 난 과정에서 뭐 페놀이 유출돼 가지고 이렇게 오염된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독 부산물인데, 이 소독 부산물은 뭐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염소 소독 과정에서 뭐 해로운 물질들, 뭐 발암 물질들 이런 것들이 생성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소독 부산물 관련된 이제 그 기준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단계에서 이제 최단물을 정화한 다음에 이제 최소 필요량만을 주입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화학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발암 물질이 생기지 않는 쪽으로 이제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게 뭐 기후 변화나 뭐 4대강 영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되게 녹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녹조가 일종의 이제 그 미생물이니까 염소를 통해서 이제 소독을 해서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다 없애려다 보니까 염소를 많이 넣어야 되고, 염소를 많이 넣다 보니까 또 소독 부산물 관련된 이런 발암 물질이나 위험 물질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이게 컨트롤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항목이긴 합니다. 다음으로 심미적 영양 물질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물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이제 수돗물을 공급할 때 보기 좋은 물이 마시기도 좋다, 이런 목적을 갖고 뭐 맛이나 냄새나 탁도나 pH 이런 거를 관리해가지고 공급하는 항목들이 이제 심미적 영양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에게 해를 주진 않아요. 뭐 맛이 좀 짤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쉴 수도 있는데 뭐 건강에 영향이 없다던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안전에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이용하는데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관리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디오스민이나 2MIB 이런 물질들이 있는데, 사실 뭐 몇 년 전에 뭐 수돗물에서 뭐 녹조만 난다 그래가지고 되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의 주범 물질이 이 디오스민이랑 2MIB 이런 물질들이 이제 그런 물에서 이제 녹조 냄새 나게 하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근데 또 웃긴 게 얘네들이 사실 먹는다고 건강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심미적 영양 물질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음용수 수질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각 나라에서는 사정에 맞게 자신들의 수질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시행 중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총 뭐 원래는 5가지인데 저는 이제 여기서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죠. 아무튼 이렇게 수질 오염 기준을 나눠서 이들을 관리 중인데, 이거에는 미생물이나 유해 영양 유기무기 물질, 그리고 소독 부산물, 심미적 영양 물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상수 처리에 있어서 상수 처리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부터 이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수돗물을 어떻게 정수할 것인가를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수를 할 때 기본적인 전략이 이제 손자병법에서 가져온 거랑 똑같은데, 손자가 이제 손자병법을 쓸 때 여기 이제 36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계략 중에 하나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 뭐 이런 내용이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수돗물을 정수하는 전략도 이거랑 똑같아요. 애초에 오염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이런 전략하에 우리나라가 보통 수돗물을 처리하고 공급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오염물질의 유입을 애초에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지역을 이렇게 딱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건데, 이렇게 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각종 오염을 발생할 수 있는 행위들, 뭐 유해물질, 농약, 뭐 오수, 분뇨 이런 거 버리는 거 당연히 안 되고요. 가축 기르는 거 안 되고, 수영, 목욕, 세탁, 뱃놀이, 야외 취사 다 안 되고, 어패류 잡거나 양식하는 거 안 되고, 해당 지역 내 농작물 경작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금지함으로 인해서 애초에 오염물질이 정수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게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초에 그 마시는 물 수질 기준이 거의 100개 가까이가 돼가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측정하고 다 없앨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아예 유입이 안 되는 쪽으로, 그래서 오염물질이 애초에 들어올 이유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요 구역에 지정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못하니까 사실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지정된 땅 주인들은 당연히 불만이 많겠죠. 아니 내 땅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억울하다 이래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갈등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은 이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거의 변경이나 뭐 해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뭐
상수원 구역 해지 갈등, 뭐 상류지역 일방 희생 강요 안 된다, 뭐 횡성 상수원 보호구역 내곳이 규제로 신음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뉴스 보도들이 가끔 나오기도 하죠. 어쨌든 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서 최대한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걸 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램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염물질이 있을 거잖아요. 그 오염물질들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뭐 취수원에서 뭐 가압장, 착수정 뭐 쭉 다 거쳐서 이제 결국적으로 공급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전략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고체 물질 있잖아요. 뭐 돌덩이라던가 뭐 먼지라던가 뭐 이런 약간 고체 물질들 없애는 거. 나머지 하나는 이제 미생물 잡는 거, 미생물 없애는 거.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를 없애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여과지랑 염소 투입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여과지에서 주로 이제 고체로 된 이런 알갱이들을 잡고 염소 투입실에서 이제 염소 투입해가지고 미생물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과지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여과지는 그냥 단순합니다. 그냥 모래를 잔뜩 넣어놓고 거기에 물을 이렇게 수직으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들이 모래 입자 사이를 이제 통과하면서 이제 물이 깨끗해지죠. 거기 살고 있는 이런 미생물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 모래 입자 사이에 이제 크기보다 작은 입자가 미생물뿐만 아니라 이런 전기적인 조건에 의해서도 제거가 돼요. 그래서 1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아주 작은 입자도 이런 모래랑 이런 입자들이 가지는 이제 전기적 성질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체 형태의 오염물질뿐만 아니라 미생물도 약간 일부 정도 제거가 돼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모래가 잔뜩 들어있고 여기 물을 이렇게 가만히 냅둬요. 그럼 얘가 모래 사이를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이제 정화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거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 모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물을 통과시켜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죠. 근데 이런 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모래에서 이렇게 물을 통과시켜 주다 보니까 이 모래 사이에 이제 뭐가 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히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 여과지가 막힐 경우엔 당연히 이제 처리 수량,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떨어지니까 수돗물 생산되는 양이 당연히 줄어들 거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뭐가 끼게 되면은 처리되는 수질도 당연히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활용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여과지로 들어오는 입자의 양을 애초에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쓰여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 이제 약품 주입도 하고 침전지도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쓰여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과지랑 염소 투입실에서 여과지가 요 앞에 있잖아요. 근데 여과지로 들어가는 고체, 알갱이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약품 투입도 하고 섞고 응집시키고 침전시키고 이렇게 요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여기로 가서 막히는 거를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 그 알갱이나 고체를 최소화시켜서 막히는 걸 최대한 늦게 막히게 하려고 이 앞에 모든 것들이 달려있는 일종의 약간 전처리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입자들이 들어와서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는데, 이걸 보통 이제 역세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이제 여과할 때 물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려보내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알갱이들이 이렇게 사이에 낀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물을 아래서 위로 보내버려요. 아래서 위로 보내버리면 여기 끼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부글부글 끓으면서 다시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따로 모아서 따로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그런 역세척을 함으로 인해서 막힌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가지 이제 물 없을 때는 이렇게 모래가 잔뜩 들어있는 이런 형태인데, 이제 평소에 운영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물 잔뜩 받아놓고 이제 빠져나가기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얘가 막혔다. 이제 얘를 이제 한번 청소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물을 거꾸로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한번 모래를 이제 뒤집어가지고 청소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또 이 상태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요런 게 이제 역세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과지로 들어오는 입자의 양을 이제 최소화하는 걸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여과지 바로 앞에 있는 게 이제 침전지죠. 그래서 침전지는 이제 여과지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큰 입자들을 좀 제거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수영장 레인 같이 생겼습니다. 되게 길어요. 그냥 끼다는 수조를 놓고 물을 이렇게 천천히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물이 이게 천천히 흘러가면서 당연히 아래 무거운 것들이 깔아앉겠죠. 그리고 위에는 깨끗한 물만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넘겨서 여과지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물을 뺀 건데, 요 밑에 이제 이거를 이제 스크레이퍼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요 아래 이제 흙들 같은 무거운 입자들이 깔아앉아 있으면은 얘가 한번 쓱쓱 쓸어주면서 한 번씩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침전지 단면인데, 물의 흐름이 이제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하면은 큰 입자가 딱 들어왔다. 그러면은 물의 흐름 따라 이렇게 가는데 얘는 무거우니까 깔아앉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닥에 이렇게 쌓이게 돼요. 대신에 여기 이제 작은 입자가 들어온 경우에는 얘는 이제 물에 잘 안 깔아앉잖아요. 그래서 얘가 흘러가면서 잘 안 깔아앉다가 이제 넘어가요. 이런 건 이제 여과지에서 걸러지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침전지에서 최대한 많이 입자를 제거하려면은 아무래도 입자 크기가 커야겠죠. 그래야 이게 잘 가라앉으니까. 그러면 요런 작은 애들을 없애고 이 입자 크기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 입자를 크기를 키워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입자 크기를 키워주는 과정이 약품주입과 혼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제가 이제 이런 완속력과 급속력과 설명할 때 어떤 미국 회사에서 약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입자를 크게 서로 뭉치게 하는 그런 약품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약품을 넣고 섞고 응집 크게 만드는 게 이 약품주입 및 혼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속의 미세한 입자들의 크기를 키워줄 수 있는 화학약품을 주입하는데, 이게 이제 미세한 애들끼리 서로 뭉치게 해가지고 약간 눈덩이 뭉쳐가지고 눈사람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품을 이제 주입하는 거고요. 약품을 주입한 다음에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빨리 섞습니다. 그래가지고 약품이 최대한 멀리 잘 퍼지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천천히 회전시켜가지고 이제 입자가 잘 커지게 이런 역할을 해가지고 점점 입자를 키워서 침전지에서 잘 제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주로 이제 알루미늄이나 철 계열의 이제 화학약품이 여기에 이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가보시면 이제 물이 이제 들어오면은 요 프로펠러가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약품을 섞어주는 역할, 아니면은 여기 풍차같이 생긴 게 안에 있죠. 요런 것들 이제 돌아가지고 이제 섞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만들고 최대한 침전지에서 제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간 이제 작은 입자들은 이제 여과지에서 제거하는 식으로 이제 고체 물질, 알갱이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제거가 되게 돼요. 다음으로 이제 염소 투입을 통해서 이제 미생물을 죽이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단순합니다. 그냥 이제 요 커다란 수조가 있거나 아니면 흐르는 뭐 관이 있거나 이런 데다가 염소를 뭐 이렇게 꾸준히 이런 약품 염소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걸 꾸준히 넣어줘서 이제 소독물을 소독을 통해서 이제 미생물을 제거하는 시설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면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크게 알고 있는 게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서 애초에 정수장으로 들어오는 오염물질의 양을 최소화하고 종류 최소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이제 정수장에 들어오는 오염물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체나 미생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고체는 여과지에서, 미생물은 염소 투입을 통해서 이렇게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과지 같은 경우는 고체를 이렇게 모래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언젠간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 약품 주입하고 혼하고 침전시키고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여과지로 유입되는 입자를 최소화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염소 투입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정한 양의 염소를 이제 수돗물 양에 따라서 이제 넣어가지고 미생물을 소독하고, 또 잔류 염소를 통해 확보해가지고 뭐 잔류 염소를 통해가지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상수 처리, 수돗물 공급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을 마치고요. 이어서 이제 하수 처리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수 처리도 이제 상수랑 마찬가지로 이제 추질 기준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하수 처리 관련된 이제 기준은 이제 방류수 수질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방류수 수질 기준은 지금 보이시는 게 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7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마시는 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질 기준이 막 몇십 개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촐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보면은 이제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기물의 양에 관련된 지표입니다. 유기물이 이제 물에 많을 경우에는 이제 물이 주로 이제 물이 이렇게 썩어서 이제 막 물이 시꺼매진다던가 냄새가 난다던가, 아니면은 안에 산소가 없어서 물고기들이 다 이렇게 배를 드러내고 죽는다던가, 약간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오염물질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있는 건 부유물질인데, 부유물질은 그냥 떠다니는 거, 흙먼지 이렇게 많이 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유물질이 이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오염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총질소, 총인이 있는데, 총질소랑 총인은 이 녹조 많이 생기게 하는 그런 원인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이런 녹조 관리하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가 이제 주요 오염물질로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BOD와 COD, 아까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랑 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렇게 이 두 가지는 모두 이제 방류수 내, 그러니까 물 안에 있는 유기물의 양을 이제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OD랑 COD가 많다, 그럼 높다, 숫자니까 높다, 그러면은 물에 유기물질이 많다, 그러니까 유기물질에 물이 많이 오염돼 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유기물이라는 거 우리가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유기물이 뭔지 이렇게 좀 애매하죠. 그래서 유기물의 정의를 잠깐 읽어드리면은 탄소 원자 C를 중심으로 수소를 비롯한 몇 가지 원소, 뭐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등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말하며 생명체만이 가지고 있거나 이들이 만들어내는 물질. 그래서 예로는 탄소 하나에 수소 4개 붙으면 메탄, 그리고 2개에 4개 붙으면 에탄, 그리고 이게 뭐 시를로프로판, 시클로브로탄, 뭐 블루콜페탄, 뭐 시클로헥산, 그리고 이게 벤젠골이 이루어서 벤젠골이에서 하나씩 바뀌면은 뭐 톨루엔, 뭐 페놀, 뭐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알 필요는 없겠죠. 유기물이란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제가 도시농업 이런 데서 가져온 건데 흑속 유기물은 미생물 먹이다 해가지고 미생물들이 이제 유기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막 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흑속이란 말을 이렇게 지워도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기물들은 그냥 미생물의 먹이다, 미생물 밥이다, 그냥 이렇게만 정리하고 가셔도 굉장히 차고 넘칩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유기물은 그냥 뭐 앞에 그냥 복잡한 거 다 그냥 잊으시고 그냥 미생물 밥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게 미생물이란 아이가 나오는데 이 미생물이란 뭐냐? 그러면은 또 아무래도 작은 그런 생물들, 그래서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1mm 이하의 크기를 갖는 생물들, 이런 거를 이제 합쳐서 이제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뭐 원생동물이나 조류나 균류나 세균이나 바너스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것을 이제 미생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도 생물이니까 밥을 먹고 생활 뭐 활동을 하잖아요. 뭐 자식을 낳고 뭐 똥도 싸고 뭐 이러잖아요. 똑같이 이 미생물도 그런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특정 물질을 섭취해서 그냥 간단하게 유기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기물을 먹고 에너지 생산,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에너지도 만들고 세포 합성, 간단하게 얘기해서 새끼 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손을 낳는 약간 그런 거를 세포 합성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폐물질을 배출, 뭐 우리 입장으로 보면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미생물도 이제 살기 위해서 밥 먹고 새끼 낳고 움직이고 똥 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미생물들의 물질 대사를 이용해서 하수 처리에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특정 유기물을 먹어서 이런 각종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미생물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유기물이 없어지는 거겠죠. 유기물이 없어지니까 물이 좀 더 깨끗해지는 거겠죠. 미생물들이 밥을 계속 먹을 때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그냥 하수 처리에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미생물도 약간 이게 두 가지 종류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밥을 먹을 때 꼭 산소를 곁들여서 먹어야 밥 먹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이제 호기성 미생물들, 뭐 사람 중에서 꼭 국 있어야 밥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단 호기성 미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나는 국 필요 없다, 그냥 국 없이 먹는 걸 좋아한다, 이런 게 이제 혐기성 미생물. 아이고 죄송합니다. 혐기성 미생물. 얘네들은 국이 있으면 오히려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산소가 있으면 얘는 밥을 안 먹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혐기성 미생물. 그리고 둘 다 이게 잘 먹는, 뭐 있을 때도 잘 먹고 없을 때도 잘 먹고 이런 애들은 통기성 미생물들인데 얘는 그냥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대충 산소 있을 때만 유기물을 먹는 호기성 미생물과 산소 없을 때만 유기물을 먹는 혐기성 미생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밥을 먹고 이제 활동하는 걸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먼저 호기성 미생물 같은 경우는 밥을 먹는데 산소를 반찬으로 같이 먹죠. 같이 막 먹은 다음에 에너지를 내서 얘네 움직이는데 에너지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세세포 합성이라고 있는데 그냥 새끼 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받고 소화로, 그러니까 우리 똥오줌 싸듯이 탄산가스랑 물을 이렇게 내뱉습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인 호기성 미생물들의 물질 대사, 그러니까 일종의 뭐 살아가는 과정,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혐기성 미생물 같은 경우는 산소를 이제 없을 때만 밥을 먹잖아요. 근데 산소가 없는 대신에 다른 거를 반찬으로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 반찬으로 먹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 어떤 혐기성 미생물들은 밥을 먹을 때 질산염이란 이런 NO3- 이런 애를 반찬으로 해서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만들고 뭐 똥도 싸고 한데, 똥이 약간 이제 산소 대신에 질산염을 먹었으니까 약간 색다른 똥이 나오겠죠. 그래서 질소가스라는 색다른 똥이 나오고요. 이 혐기성 미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자식 낳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들 딩크족이에요. 그래서 세세포 합성은 찔끔합니다. 그냥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출산율이 굉장히 높고 얘는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혐기성 미생물 같은 경우는 또 황산염이란 거를 이제 반찬으로 해가지고 밥을 먹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만들고 딩크족이거나 출산율이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똥을 싸는데 얘는 황을 먹었으니까 이제 또 색다른 똥, 황화수소라는 색다른 똥을 싸요. 근데 얘가 이제 굉장히 냄새나는 물질이거든요. 흔히 뭐 우리 책이나 교과서 같은 거 보면 달걀 썩는 냄새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달걀 썩는 냄새를 만드는 애가 이 황화수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수 냄새 있잖아요. 그 하수 막 이렇게 모여있으면 나는 냄새 뭐 맡아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하수 냄새의 주범이 이 황화수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혐기성 미생물들은 밥 먹을 때 탄산가스 CO2를 이제 반찬으로 삼아서 먹는데 마찬가지로 에너지 만들고 딩크족이고 그다음에 똥을 싸는데 똥이 또 이제 탄산가스를 먹었으니까 또 색다른 똥을 싸는데 메탄가스라는 똥을 싸요. 근데 이 메탄가스가 이제 불이 천연가스랑 같은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가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기성, 혐기성 생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재밌는 기사 하나 가져왔는데 산소와 입냄새, 혐기성 세균과 구취해 가지고 이 호기성 미생물이 입안에 맞냐, 혐기성 미생물이 입안에 맞냐 이거에 따라서 입냄새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취는 산소가 없으면 증가하는 혐기성 세균, 그러니까 요 친구, 혐기성 미생물 중에 요 친구가 이제 냄새를 낸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이 입안에 많은 사람은 입냄새가 심하게 난다라는 이런 뉴스 기사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유기물이 뭔지 알았고, 유기물이 미생물의 밥이란 것도 알았고, 미생물이 뭐 밥 먹을 때 산소가 있어야 밥 먹는 애들도 있고 없어야 밥 먹는 애들도 있다, 이런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유기물이 대충 뭔지 알았지만 얘가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렇게 물 떠놓고 얘가 유기물 농도를 재야 되는데 이 유기물의 농도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유기물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하나 다 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유기물의 농도를 각각 측정할 수 없으니까 그냥 퉁치자 라고 해서 나온 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BOD나 COD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있는 거고요. 이거 외에도 뭐 TOC, TOD, THOD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수질 기준은 이 두 가지다. 그래서 이 BOD, COD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전체 유기물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냥 퉁치는 방법들 중 하나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BOD,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수중의 유기물의 양을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산화되는데 필요한 산소 요구량을 표현한 건데 아무래도 좀 표현이 어려우시죠?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서 20도에서 5일간 물을 두었을 때 발생한 산소 농도 차이로 BOD를 산정해요. 이것도 약간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일단은 DO라고 이게 디졸브드 옥시전 해가지고 용존산소, 그러니까 산소가 얼마나 녹아있냐, 산소가 물에 녹아있는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거를 일단 이거랑 이거랑 이제 기억해 주신 상태에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시면은 BOD 계산하는 법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앞에서 뭐 이렇게 말로 이렇게 있는 게 좀 뭐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봤는데, 이제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 파란 애가 산소고 이 빨간 애가 유기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유기물이 하나, 둘, 셋밖에 없으니까 유기물이 적고, 얘는 유기물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으니까 유기물이 많죠.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이제 미생물들이 이제 활동을 한다고 칠게요. 미생물들이 아까 유기물이 밥이라고 했죠. 근데 이 미생물들이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그 유기물한테 갑니다. 근데 얘네들이 호기성 미생물이니까 산소가 있을 때만 밥을 먹죠. 그래서 산소를 하나씩 끌어와서 산소랑 밥을 이렇게 맛있게 냠냠냠냠 먹어요. 이렇게 된 다음에 도셔보니까 유기물이 이제 없죠. 그러니까 밥이 없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이제 밥 먹는 그냥 활동을 멈추게 되죠. 반면에 유기물이 많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유기물이 많은 경우에도 이제 호기성 미생물들이 이렇게 똔똔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이 이제 밥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밥을 먹는데 얘네들이 아무래도 반찬으로 산소를 먹으니까 산소를 이렇게 끌어와서 같이 밥을 먹겠죠. 그래서 소화를 다 했는데 또 밥이 아직 있죠. 그래서 또 밥을 먹으러 가요. 밥을 먹으러 가는데 얘네들은 산소를 반찬으로 쓰니까 또 산소를 하나씩 이렇게 끌어와서 먹겠죠. 그래서 잘 소화시키고 나머지는 이제 유기물이 없으니까 이제 활동이 끝나겠죠. 이런 상태에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있는 호기성 미생물들이 밥 먹는데 소비한 산소가 아까 3덩이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산소가 8개였다가 남은 게 5개니까 이제 3개를 쓴 거죠. 반면에 이거 같은 유기물 많은 거 같은 경우에는 호기성 미생물이 밥 먹는데 소비한 산소가 6개죠. 처음에 8개였는데 지금 2개 남았으니까 8 빼기 2하면 6이죠. 그러니까 얘는 BOD가 3인 거고 얘는 BOD가 6인 거예요. 그래서 먹기 전에 산소 개수랑 먹은 후에 산소 개수를 뺀 거가 BOD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산소 개수가 앞에서 말씀드린 용존산소 DO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다시 앞에 걸 잠깐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수중의 유기물의 양을 호기성 미생물, 아까 요 동그라미 그 초록색 애들 세 애들이 밥 먹을 때 필요한 산소 요구량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BOD고요. 그래서 5일간 물에 두었을 때 처음에 산소 농도를 재요. 처음에 용존산소 농도를 재요.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산소 농도를 재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빼가지고 BOD를 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BOD가 대충
된다. 먹기 전에 산소 개수에서 먹은 후에 산소 개수 뺀 게 BOD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거를 알고 계신 상태에서 이제 자정작용이라는 걸 잠깐 다시 볼 건데,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디졸브드 옥시전 있죠. 이게 앞에 글자 DO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소량이고요. 이게 바이올로지컬 옥시전 디맨드라고 써있죠. 이게 앞 글자 따면은 BOD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게 BOD 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기물의 양인데, 깨끗한 물에서는 산소 농도가 높고 유기물이 당연히 없겠죠. 그러다가 이제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여기서 유입되면서 이게 BOD 유기물이 오염물질이니까 이게 농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자정작용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이 첫 단계, 요 첫 단계에서는 산소가 있죠. 산소가 있으니까 호기성 미생물들만 밥을 먹죠. 그래서 호기성 미생물들이 열심히 밥을 먹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호기성 미생물들이 활동을 열심히 밥 먹다 보니까 아까 똥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싼다고 했죠.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고 악취 등의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유기물들이 계속 미생물들이 밥으로 유기물들을 먹으니까 유기물 농도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와 동시에 산소를 이용해서 먹으니까 산소 농도도 이렇게 계속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다음 단계가 되면은 여기는 이제 산소가 다 소비가 됐어요. 그 호기성 미생물들이 산소를 다 반찬으로 해서 다 먹었어요. 그래서 산소 농도가 없습니다. 산소 농도가 없고 산소가 0이니까 이제 혐기성 미생물들이 밥을 먹기 시작을 하죠. 유기물들은 밥은 아직 있으니까. 그래서 혐기성 미생물들이 본격적으로 유기물을 섭취해서 이제 밥을 먹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산소 농도가 0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물고기가 숨을 못 쉬니까 죽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물고기들이 배를 드러내고 이렇게 질식해서 죽어있고 둥둥 떠있는 모습이 이 구간에서 이제 주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 혐기성 미생물들이 활동하다 보니까 약간 혐기성 미생물 중에 어떤 애는 달걀 썩는 냄새를 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물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천에서 썩은 내가 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산소 농도가 없고 혐기성 미생물들이 열심히 밥을 먹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혐기성 미생물들이 계속 밥을 먹고는 있기 때문에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는 계속 떨어지게 되고요. 뭐 위에서 이제 대기 중에 산소가 이제 녹긴 하는데, 녹을 때마다 이제 호기성 미생물들이 바로 들어오는 족족 유기물 잡아먹는 데 쓰기 때문에 산소 농도는 계속 이렇게 바닥을 치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유기물들이 거의 분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시작하고 산소는 위에서 계속 녹는데 이제 밥이 없으니까 미생물들이 이제 밥 먹을 게 없으니까 산소를 이제 더 이상 안 쓰겠죠. 그러면서 이제 산소 농도가 점점 이렇게 회복하기 시작하고 이러다가 이제 자연 상태까지 가면서 이게 이제 자정작용이 완료되는 시점이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수생식물들이 다시 이제 살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자정작용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BOD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COD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BO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기성 미생물들이 얘가 이제 유기물을 먹을 때 산소를 얼마나 쓰느냐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5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짧고 컴팩트 있고 빠르게 측정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것 중 하나가 이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COD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미생물 이거 밥 먹는 거 너무 느리다. 우리가 화끈하게 화학물질로 처리해버리자 해가지고 이런 유기물들을 완전히 유기물들을 수중에 있는 산소를 써서 완전히 분해해버리는 뭐 망간산 칼륨이나 뭐 중크롬산 칼륨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안에 있는 유기물들을 분해할 때 필요한 산소 요구량을 바탕으로 해서 유기물 농도의 양을 측정한 게 이제 COD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기물의 양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 중 하나고, 생물학적으로 잘 분해가 되지 않는 애들까지 화학적으로 완전하게 분해해버리기 때문에 BOD보다 일반적으로는 다소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측정이 이제 한 2시간에서 3시간이면 끝나기 때문에 뭐 BOD 5일 걸리는 것보다는 훨씬 짧죠. 뭐 그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또 생물학적에 의한 자연스러운 분해 속도를 알 수 없다는 단점도 존재하게 돼요. 다음으로 부유물질인데, 이 부유물질은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수중에 떠있는 이런 뭐 현탕물질, 흙, 모래, 진흙, 자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투명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모든 물질들이 이제 부유물질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런 거는 그냥 물 떠가지고 필터에 걸러서 필터에 남아있는 그런 찌꺼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 있는 모래 알갱이나 진흙 알갱이 이런 것들이 다 필터에 걸릴 거잖아요. 그런 거의 질량을 이용해가지고 보통 부유물질 농도는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녹조에 많은 영향을 주는 이제 총질소, 총인, 흔히 이제 줄여서 TNTP라고 부르는데, 이런 질소나 인 같은 건 사실 되게 비료에 많이 들어가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식물한테 뿌려주면 식물이 되게 잘 자라요. 그러니까 일종의 영양 물질이라고 해서 흔히 이제 둘을 합쳐서 이제 영양염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농협에서 이제 비료나 아니면 축산폐수에 이제 많이 포함됐는데, 이런 것들이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하천 안에 있는 식물을 또 엄청 잘 자라게 하는데 도와줄 거잖아요. 근데 하천 안에 있는 식물은 요런 녹조 이런 애들이 사실 식물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녹조를 엄청 잘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강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녹조에 비료를 주는 형식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녹조를 엄청나게 잘 자라게 하면서 이제 부영향화에 따른 녹조나 적조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 물질이 되는 게 이 층지수와 총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하수 배출원별 함유 성분을 보면은 보통 이제 뭐 화장실 대변이나 소변에는 이런 TN이나 TP, 그러니까 영양 물질들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고, 보통 이제 부엌이나 목욕탕에는 BOD, COD, SS 이런 유기물이나 현탕 물질 이런 것들이 보통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현재 방류수 수지 기준은 유기물, 현탕물질, 영양유물 관리를 목표로 이제 하고 있고요. 유기물은 BOD와 COD 이런 걸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유기물이라는 거는 어차피 미생물의 밥이고, 미생물은 산소를 사용하는 호기성과 사용하지 않는 혐기성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유기물의 농도가 높으면 산소가 떨어져 이제 수계 생물들이 폐사하고 혐기성 미생물이 활동함으로써 악취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자정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자정작용은 하천 스스로 오염물질을 이제 정화하는 과정으로 산소가 있을 때는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없을 때는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분해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현탕물질의 경우 이제 SS를 통해서 측정하고 관리하고요. 영양염료를 이제 TNTP, 뭐 총질소, 총인 이렇게 부르는데, 얘네들이 원래 이제 농업용 비료나 축산폐수에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하천으로 가게 되면 녹조, 그리고 바다로 가게 되면 적조,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물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하수 같은 경우에는 부엌이나 목욕탕에서는 BOD, COD, SS가, 그리고 대소변에서는 TN과 TP가 보통 많이 측정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수 처리장에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보통 하수 처리장에서는 유기물을 처리하는 걸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곁들여서 이제 영양염료, 뭐 총질소나 청인을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현탕물질 이런 거는 그냥 침전시키면 금방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주요하게 처리해야 되는 물질로 막 엄청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유기물 처리하는 것부터 말씀드릴 건데, 유기물을 처리하는 거는 아까 뭐 호기성 미생물도 밥을 먹으면서 유기물을 처리하고, 혐기성 미생물도 밥을 먹으면서 유기물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하는 게 이제 호기성 소화조고, 혐기성 미생물을 이용하는 게 혐기성 소화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성 소화조는 이제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해서 하수를 처리하는, 특히 이제 유기물을 제거하는 그런 방식이고, 가장 이제 널리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호기성 소화조를 운영할 때는 이제 폭기조,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탱크에다가 하수 넣어놓고 계속 산소를 그러니까 정확히는 공기를 이제 불어 넣어가지고 산소를 불어 넣어주는 셈이 돼서, 그 호기성 미생물로 하여금 여기서 이제 유기물을 먹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요. 이거를 이제 한 다음에 한번 침전지에서 거르고, 그 다음에 염소 소독해서 이제 방류하게 돼요. 반면에 혐기성 소화조 같은 경우는 이제 혐기성 미생물을 이용해서 하수를 처리하는 방식인데, 혐기성 미생물 같은 경우는 정화조, 흔히 말하는 20세기 초에 개발된 이모프 탱크의 약간 발전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크다란 통이 있고 산소가 들어오지 않게 막아놔요. 그리고 여기다 하수를 담아놓고 얘가 처리될 때까지 그냥 그대로 이제 냅두는 식으로 해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단일 탱크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탱크 2개로 나눠진 것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혐기성 미생물들을 통해서 이제 처리하다 보니까 좀 속도가 느리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속 혐기성 프로세스는 한 30에서 60일, 그리고 고속은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소요되는, 그러니까 이 앞에 이 호기성 소화조에 비해서 엄청나게 느린 그런 속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기성 소화조와 혐기성 소화조를 간단하게 비교해 드리면은, 요게 이제 유기물이고, 왼쪽이 호기성 소화조, 오른쪽이 혐기성 소화조라고 이제 하면은, 어쨌든 양쪽에 이제 각각의 이제 호기성 소화제는 호기성 미생물들이, 뭐 혐기성 소화제는 혐기성 미생물들이 이제 올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밥을 먹기 시작을 하는데, 밥을 먹으면 이제 유기물이 분해되겠죠. 근데 이 호기성 소화조들은 애 낳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되게 세포 분열을 많이 하고 자식 낳는 데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막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애들 개수가 많아져요. 근데 얘네들이 개수가 많아지는 게 단순하게 그냥 개수가 많아지고 끝이면 좋은데, 얘네들이 실제 정수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예, 굉장히 딱 봐도 이제 하천에 그냥 방류하면 안 되게 생겼죠. 그래서 얘를 한번 이렇게 제거해주고 걸러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서, 아까 호기성 소화조 프로세스에 침전지가 있는 거예요. 쟤네들을 걸러주고 한번 이렇게 제거해 주려고. 어쨌든 이런 찌꺼기들, 이제 하수
상하수 처리에서는 이런 것을 보통 슬러지라고 부르는데, 이런 처리하고 남은 찌꺼기들, 쓰레기들, 이런 진흙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혐기성 소화조는 약간 이게 딩크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세포 분열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다만 얘네들이 소화하면은 아까 색다른 똥을 싼다고 말씀드렸었죠, 앞에서. 그래서 각종 가스들을 여기서 이제 방출시키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호기성 소화조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소와 같이 이제 유기물을 처리하게 되는데, 얘들은 아무래도 이제 짧은 시간에 반응해가지고 빨리 처리가 쉽고, 또 냄새가 나지 않고, 또 상대적으로 운전 조건이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단점도 있는데, 산소를 계속 불어넣어줘야 되니까 얘가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장 운영할 때 거의 처리장에서 쓰는 에너지의 거의 50% 이상이 이 산소 불어넣어주는데 가 쓰여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얘네들은 새끼 치는 데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계속 이렇게 식구를 불려나가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이상한 진흙 같은 이상한 것도 만들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슬러지 발생량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얘네들이 무한히 빨라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산소 전달 속도에 의해서 이 처리하는 속도가 제한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혐기성 소화조 같은 경우는 그냥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은 뭐 산소 없을 때만 밥 먹으니까 산소 공급이 불필요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크게 절약할 수 있고, 얘네들은 생기 낳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딩크족들이기 때문에 슬러지 발생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종 가스를 이제 발생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중 하나가 그 메탄가스,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그 천연가스 성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에너지화가 가능해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보조적인 에너지 자원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긴 반응 시간, 빨라야 열흘,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많은 악취 유발 물질을 이제 생성해가지고 엄청 좀 힘든 그런 환경을 만든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운전 조건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기물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호기성 소화조나 혐기성 소화조 이런 걸로 어쨌든 뭐 넣으면은 이제 처리가 되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질소랑 인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처리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이제 뭐 먼저 질소 처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뭐 이거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질소 처리가 할 때 보통 이제 물 속에 질소 성분이 이제 암모니아 형태로 있는데, 이게 이제 질산화 반응을 시켜서 먼저 아질산과 질산으로 만들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탈질화 반응을 시켜가지고 질소 기체를 만들어요.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질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랑 탈질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서식 환경이 다릅니다. 하나는 산소가 없어야만 얘가 활동을 하고, 하나는 산소가 있어야만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이제 유기물 처리할 때는 탱크 하나로 그냥 뭐 호기성이 됐든 혐기성이 됐든 어쨌든 하나로 그냥 원큐에 이렇게 끝낼 수 있었는데, 얘는 그게 안 돼서 다단계로 거쳐서 처리해야 돼요. 이렇게 다단계로 거쳐서 처리해야 하다 보니까 이런 질소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복잡한 처리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상수 처리 과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리돼요라고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하수 처리 과정은 그 한 가지 그림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이 사이클, 이게 그러니까 처리 과정 보여주는 이런 그림이 그 과정이나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다 특허입니다. 그래서 처리장마다, 회사마다, 그 갖고 있는 기술마다 이 처리 과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가다가 또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이건 되게 단순한 그림이고요. 또 복잡해지면 너무 복잡해요. 막 왔다 갔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질소 처리 과정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보다 복잡한 처리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인도 마찬가지인데, 인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인을 처리하는 미생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 미생물들이 그냥 냅두면은 인을 처리를 안 해요. 그냥 냅두면 처리 안 하는데, 처음에 혐기성 조건에 이제 이 미생물을 갖다 놓으면은 막 자기가 갖고 있던 인을 막 그 수중에 토해내요. 그래서 인 농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얘를 혐기성에서 호기성으로 딱 바꿔주면은 갑자기 자기가 내뱉은 인보다 더 많은 인은 막 흡수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 농도가 훅 떨어지면서 이렇게 인이 처리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혐기성 조건에 먼저 놔줬다가 호기성 조건에 놔줘야 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질소 처리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라야 되는데, 이 인까지 처리하려면 더 이게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하니까 이 엄청나게 이제 처리 공정이 막 복잡해지고 꼬불꼬불해지고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만큼 이제 질소인 처리가 어렵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또 말씀드리면은 호기성 소화조랑 힘기성 소화조가 이제 널리 활용이 되는데, 호기성 소화조 같은 경우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고 짧은 시간 안에 냄새 없이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슬러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현기성 소화조 같은 경우는 이모프 탱크의 발전적인 형태고 슬러지 생산량이 적고 에너지가 절약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악취가 발생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소나 인 같은 영양염료는 하나의 프로세스만으로 처리가 안 되겠고 되게 여러 프로세스가 결합된 형태로 결합해야 이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하수 처리 공정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이 어쩌고 미생물이 뭐 인을 먹었다 토하고 이런 것까지는 뭐 기억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이것 때문에 복잡해졌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수처리의 원리에 관련된 수업을 이제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다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이 좀 어려우셨을 텐데 뭐 앞으로 이런 공학적인 내용 다루는 거는 거의 없으니까 그냥 다음부터는 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다음 수업도 그냥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